네, 안녕하십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엔비디아 재무정보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엔비디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결산일자로 하는 법인이라서요. 지난달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2024년 1월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사례인 APPLE 애플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결과값, 즉 숫자를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숫자들은 애플하고 비교를 하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순서나 논리 전개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즌 1부터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지배구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10K 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멜라녹스 같은 회사는 처음 보는데 찾아보면 컴퓨터 네트워킹 제품의 이스라엘계 다국적 공급업체고 2019년도에 엔비디아에 인수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계열사 구조가 너무 심플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진도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K 보고서를 보고 계십니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크롬에서 번역을 누르고 한글로 띄워놨습니다. 핵심 자산과 핵심 부채로 먼저 회사를 빠르게 이해를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템 8번이 저희가 보고 싶은 항목입니다. 쭉 넘어가시면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대차 대조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대차 대조표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부채와 자본 총계가 65빌리언입니다. 환율 1,300원이면 약 85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 사례인 애플이 352빌리언, 한화로 450조 정도 됐거든요. 애플이 엔비디아보다 5.5배 정도 덩치가 더 커요. 반대로 표현하면 엔비디아가 애플의 1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총은 애플이 약 2.7조 달러, 엔비디아가 약 2.2조 달러가 돼요. 애플이 1.2배 정도 시총이 크죠? 많이 따라왔죠? 애플은 재무제표 숫자 하나 시총이 꾸준히 횡보하거나 하락하는데 엔비디아는 거침없이 진격 중이에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총액이 42빌리언 달러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레버리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애플은 레버리지가 4.7배였는데 엔비디아는 레버리지가 상당히 작죠? 예, 부채 총액이 22빌리언, 그다음에 자본 총액이 42빌리언이니까 부채가 자본의 0.5배예요. 이런 걸 부채 비율이 50%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레버리지가 낮을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딱히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우리가 아는 배경 지식으로 떠올려 봐도 엔비디아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팹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 모두 TSMC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럼에도 애플은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하면서 마진을 챙겼잖아요.
엔비디아는 찾아보니까 무디스 기준으로 A3이 나오니까 등급이요. S&P 기준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A- 등급이에요. A 등급 가운데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애플처럼 국채 같은 거 사서 운용해봤자 마진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역마진이 나오겠죠. 조달 금리가 더 비쌀 테니까요.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다시 곱씹어 보면 이런 건 정말 애플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애플만큼 주주 환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 환원을 적게 해주면 그만큼 자본이 적게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레버리지가 낮게 되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부채 22빌리언에서 유동부채가 절반이고 10,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유동부채가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자부 부채가 단기 부채가 1.2빌리언, 장기 부채가 8.4빌리언이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약 10빌리언 달러스가 있네요. 관련된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12번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만기와 금리가 나와주고 있죠. 만기는 2024년부터 2060년까지 갚아야 할 금액이 어느 시기에 특별히 몰려 있지 않고 쭉 펼쳐져 있습니다. 금리도 0.41%에서 3.73%까지 있으니까 대부분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발행을 한 것 같고 최근에 발행한 건 아니에요. 뒤에 현금흐름표나 여러 가지 주석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채권으로 조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캐시플로우가 워낙 좋아서 빌리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자산 쪽 계속 보시면 65빌리언에서 44빌리언, 68% 정도가 유동자산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비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죠. 4빌리언 정도예요.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TSMC 덕분에 참 가볍게 가는 거예요. 20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는 거하고 최소한의 식량만 들고 산을 오르는 거랑 분명히 다르죠. 반면 이 아웃소싱은 다른 업체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TSMC에 100%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지금 자연재해나 전쟁, 정치 리스크에 간접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SMC가 지금보다 더 슈퍼울이 되면 감당하기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이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유용자산에 있는 작은 숫자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숫자는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애플,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캐펙스 투자가 선행돼야 되니까 속도가 많이 느리죠. 이게 엄청나게 커요.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핵심 자산을 보게 되면 현금과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 제일 많아요. 여기 유가증권이지만 원무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석을 찾아보시면 애플처럼 MMF, 회사채, 미국 국채 같은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따로 주석을 화면에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하고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재고 자산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다. 이것도 애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차 대조표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이해가 되셨으면 엔비디아가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만 정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쭈루루 따라옵니다. 엔비디아는 대차 대조표는 이제 그만 보고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 위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게 맞겠네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요. 손익계산서도 간략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61빌리언 정도 나와요. 하나로 1,300원으로 환산하면 79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자산 총액이 65빌리언이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0.9회전이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추세를 보시면 26빌리언에서 26빌리언 정도로 계속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다가 23년도 결산일이 24년 1월 28일이지만 23년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23년도에 60빌리언으로 껑충 뛰었죠. 엔비디아 주가가 완전히 튀어오른 건 지금 이 재무제표를 발표한 날부터예요. 엄청난 상승률이죠. 2023년도에 완전히 레벨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2년 엔비디아하고 23년의 엔비디아는 차라리 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분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런 회사는 23년이 1기라고 간주하고 분석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년을 분기별로 쪼개서 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자, 10K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차트로 좀 바꿔봤습니다. 먼저 부문별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자신의 수익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스스로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매출 증가해서 지금 사람들은 게임, 주황색이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이게 엔비디아의 이게 주력이었거든요. 게임, 그래픽카드, 이건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거니까 3080인가 4060인가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래픽카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게임 쪽인데 지금 이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원래 엔비디아의 주력이었는데 지금의 관심사는 오로지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은 10K에 있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H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H100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아는 사람은 인류의 0.01%밖에 안 됐는데 23년도에 인류의 50%가 마치 스마트폰이 뭔지 아는 것처럼 이 H100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를지언정 들어는 봤다 이거죠.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죠? 자, 2023년 데이터 센터 매출이 47빌리언 달러스였는데 요것만 데이터 센터의 분기별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 파란선인데 2022년은 평탄해요. 정말 아무 일도 없고 뭐 이런 거죠. 2023년 이 주황색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일이 쭉 올라갑니다. 이래서 분기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1분기도 2022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군부를 떼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설마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쭉 상승하면서 2023년 4분기 최종 실적이 나온,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0K 보고서가 발표된 2024년 2월 21일 완전히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을 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겁니다. 이거요. 예, 그리고 이 그래프가 완전히 완성된 그날이 바로 2024년 2월 21일 역사에 남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죠. 시가 대비 매출액의 거리가 대단하죠? 대단히 멀어요. 애플이 지금 이게 7.2배가 되는 거고요. 이 거리가요. 그 다음에 MS가 14배. 14배. 암산하면 금방금방 나오죠. 아마존은 몇 배일까요? 암산 한번 해보세요. 예, 바로 나오죠. 3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구글이죠? 예,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이 쭉 따져보면 6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구글 알파벳 매출의 6배에서 형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PBR 따지고 EPS 따지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PBR하고 EPS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의 PBR하고 EPS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야, 이거 주가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PBR하고 EPS를 썼기 때문이에요. 얘를 보셔야 돼.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36배가 나옵니다. 이걸 상대적 기대치라고 합니다. 현재 매출이 모두 이익으로 남아서 판만큼 그대로 남았어요. 모두 배당을 해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서 그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36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누가 삽니까? 그래서 주식은 미래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얘는 미래에서 온 숫자를 반영해서 형성된 주가가 되는 거고, 얘는 과거에서 온 실적이 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36배 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고평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그럼 미래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적정주가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걸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걸 하는 채널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도대체 엔비디아에 얼마의 매출액을 기대하길래 이렇게 주가가 높이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익률을 따져보면 60빌리언을 팔아서 중요한 게 뭐죠? 영업이익이 얼마 남았냐? 요거를 따져보는 거니까요. 33빌리언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4%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숫자를 보시고 지금 놀라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숫자를 음미를 안 하신 겁니다. 54%예요. 야, 정말 대단하구만. 이런 생각이 지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어요. 대단하죠?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이 덩치에 이만큼 팔아서 54%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아까 살펴본 총자산 회전율 0.9회전이니까요. 이거 곱하면 ROA, 우리가 제일 궁금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표 ROA가 나오는데 이게 딱 50%가 나옵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이 덩치에 이런 건
사실상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애플의 ROA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 친구들 ROA 몇 퍼센트 나왔는지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때 안 외우셨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엔비디아 ROA 50% 나왔고요. APPLE의 ROA가 몇 퍼센트 나왔냐면 얘네도 엄청난 숫자였는데 얘네 33% 나왔습니다. 33%. 시총 1위 MS 저희가 아직 안 다뤘는데요. 제가 이것만 살짝 계산을 해봤는데 얘네가 지금 20% 초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비교해서 한번 이 숫자들을 음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밸류에이션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역시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높은 마진율 때문에 ROA 때문에 애플보다 매출이 덜 나와도 시가총액이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률의 과거 추세를 보시면 원래도 영업이익률이 범상치 않았죠. 이 녹색 라인입니다. 예. 항상 평균 이상이었는데 굴곡도 심했어요. 이거 딱 보시면 이 평균 이상이구나. 상당히 괜찮은 영업이익률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예. 28%, 37%, 그다음에 15%. 굴곡이 되게 심하죠. 2020년 이전에는 굴곡이 더 심했어요. 엔비디아의 사업 자체가 원래 굴곡이 굉장히 심했어요. 얘네 경기도 많이 탈 뿐더러 괜찮은 경쟁사가 막 진입했다가 걔네들 막 빠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회사 역사 자체가 좀 평탄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시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려보죠. 지금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단가로 표현이 됐습니다. 시장에 최초로 진입한 기업은 원래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원래 그래요. 이 높은 가격은 비용 대비, 원가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50%, ROA가 50% 나오고 있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아까 54%인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사가 진입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지금 AMD가 일단 진입하면서 더 싸고 성능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전력 소모량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냥 좀 더 싸고 우리 전력을 좀 더 작게 잡아먹고 하니까 우리 거 한번 써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성능은 얘네가 아직까진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싸니까 고객들이 하나 둘씩 AMD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가는 급격하게 낮아질 거고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비용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원래 비용이 낮아집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도 아실 거고요. 학습 효과라고 하는 키워드도 이런저런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원래 제품은 성숙기가 지나면 비용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산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AMD가 얼른 경쟁자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를, 그러니까 이 높은 파일을 유지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를 바래야 되는 거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베리 발표가 됐죠. AMD하고도 여전히 두 단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 이 시간에
이익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치평가 관점에서 보는 엔비디아의 숫자를 바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 관점에서는 우선 비영업 자산하고 순부채 가치를 식별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가치는 시가를 가져와 보죠. 2024년 1월 말 재무제표인데 발표 이후에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주식 시가는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의 주가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3위가 되었는데요.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2,860조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시가총액 즉 주식 가치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비영업 자산을 뽑아보면 이번에도 역시 번역본이 아니고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시장성 있는 주식을 뽑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매출 채권도 영업하다가 발생한 거고, 재고자산 마찬가지고, 성급비용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 다 마찬가지, 다 영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비영업자산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심플하죠? 이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어 갖고 지금 엔비디아 이후에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삼성전자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저 자체가 이미 분석을 하려면 미리 쳐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걸 해야 되나 꼭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를 안 보고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라서 보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애플, 이 이전사의 애플하고 지금 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대차대조표가 지금 왜 심플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지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바로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자, 계속해서 순부채 가치를 뽑아보면 여기 부채는 이자부 부채를 뽑으면 되니까요. 여기 쇼텀 뎁트 단기 차입금이죠. 그다음에 롱텀 뎁트 장기 차입금이죠. 애플은 CP가 있었는데 커머셜 페이퍼죠. 예. 상업보험 예, 이렇게 번역이 되는 CP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CP가 없죠. 애플은 CP를 발행하고 이거 가지고 배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참 이거 참 놀라웠는데 없습니다. 예,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 뎁트 장단기 차입금만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자부 부채가 되겠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현금, 예, 캐시하고 캐시 이퀴밸런트 요거를 빼주면 순부채 가치가 나오게 되겠네요. 7.2빌리언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막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로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정리가 된 거를 이제 보시는 게 훨씬 깔끔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뽑은 거예요. 비영업 자산은 유가증권만 있으니까 이게 18빌리언이 나왔고요. 순부채 가치는 여기 장단기 차입금에서 캐시를 빼면 2.4빌리언이 나옵니다. 주식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2.2억 달러가 나오는 거죠. 예. 부채와 자본 합계해서 비영업 자산을 빼면 여기 더해서 얘를 빼면 영업 가치가 나오는 거죠. 약 2.2억 달러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한번 뽑아 볼까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28빌리언이 나오네요. 1,300원 적용하면 36조 정도 돼요. 여기에 이자가 빠져 있는데 다시 이자를 더해줘서 이자 납부 전 프리캐시 플로우를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캐펙스 찾아보면 이게 굉장히 낮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폐비 없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거의 없어요. 1빌리언. 원래 큰 금액인데 1빌리언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수롭지 않은 숫자. 투자 거의 안 하고 이렇게 가는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 투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캐펙스 유형자산 투자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R&D 투자가 거의 얘네들의 핵심 어떤 경쟁력이 되겠죠. 근데 R&D 투자 자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캐시플로우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구체적인 논리는 이전 사례 애플에서 자세히 다 다뤘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프리캐시 플로우는 결과적으로 27빌리언 달러스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과거 5년 정도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19년도에 4326에서 23년도에 27273이니까요. 5년 만에 FCF가 7배 정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시면 19년, 20년, 21년, 22년은 다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22년에서 23년으로 갔었을 때 7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2년도 이전의 엔비디아하고 23년도의 엔비디아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 완전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아, 거의 다른 회사다. 이렇게 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기간에 주가와 오버랩을 시켜보면 역시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죠. 실적이 발표된 이 시점부터 튄 겁니다. 쫙 튄 거예요. 400불대, 그러니까 약 500불대에서 거의 1000불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실적이 발표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돈이 됐다는 거를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실적이라는 게 선반영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을 태어날 때부터 듣죠. 미국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팝니다. 내부자 거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거긴 진짜 감옥 심하게 갑니다. 내부자 거래했다가. 자, 우리가 한 살에 애플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얘가 우리의 하나의 또 데이터가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여기에 테슬라를 얹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M7이라도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머릿속에 어떤 판단 기준이 딱 자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를 쳐다보고, TSMC 쳐다보고, 소니 쳐다보고, 하이닉스 쳐다보고, 그러면 저 머릿속에서 판단이 훨씬 잘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 한 애플 이 숫자들이나 비율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엔비디아를 얹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좀 이따가 삼성전자를 얹겠다 이거예요. 예, 저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자, 일단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2019년도에 애플의 프리캐시플로우가 14배 정도 많았단 말이에요. 14배예요. 14배. 1.4배가 아니 14배. 2023년에는 약 4배 차이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14배에서 4배. 대단하죠? 네, 애플은 정책 또는 하락세가 완연하고 미래에 도대체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의심이 되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지금 좀 뭐랄까요? 그냥 그래요. 예. 어떤 옛날처럼 막 매력이 막 느껴지지가 않아요. 좀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제 시작된 거죠. 야, 얘네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어떤 달인 느낌의 물음표가 쳐지는 거예요. 야, 진짜 끝내줄 것 같은데? 그죠? 얘네들은 좀, 잘할 수 있겠어? 얘네들은, 기대가 되는데? 이런 기대치.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차이는 이 두 회사의 주가 차이는 여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1.2배 뵙기 정도 안 돼요. 애플의 시총이 엔비디아보다 20% 정도 뵙기 안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일 현재 시총은 엔비디아에게 얼마의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대하는 것이냐 알아봐야죠. 역시 밸류 인베스팅이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 계산한 아, WACC 할인율을 그대로 갖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그때 8.9%가 사용됐는데 이건 애플이에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같은 방법으로 10.4%로 계산을 해줬어요. 엔비디아가 애플보다 할인율이 높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도 애플보다는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의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더 잡히는 거죠. 애플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애플보다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지금의 고금리 상황 그리고 트리플 등 A 등급인 애플과 비교했을 때 10.4% 정도는 아주 적절합니다. 기본금리로 한 4% 중반 해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으로 한 6% 정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주식 가치를 구했고 그다음에 할인율을 구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를 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제가 개발한 거지만 굉장히 아, 좋은 것 같아요. 딱딱 나오니까요. 자, 이거를 물음표를 역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역산한 거죠. 아, 228빌리언 달러스가 나오네요. 23년도의 실적보다 8.5배 정도 높은 미래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사람들이 엔비디아한테 영원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80% 정도인데요. 다른 뭐 게임이나 그다음에 자동차나 요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데이터 센터 관련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보다 약 10배 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점유율이 거의 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점유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금보다 10배 정도 돈을 더 잘 벌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 회사에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경쟁사가 진입해서 점유율이 작아진다면 AI 시장이 더 커지거나 가격이 더 올라가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애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애플은 지금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이 주황색이 지금 애플이에요.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다 한 겁니다. 그러려면 매출이 지금보다 2배 정도가 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배 정도가 되면 애플의 매출은 약
천조 정도가 되면 돼요. 500조에서 천조 정도로 매출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제품 비전 프로 반응이 신통치 않고, 그 다음에 애플카도 포기를 했고, AI도 지지부진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새로운 어떤 걸 개발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당장 구글하고 협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애플에게 많이 실망을 했겠죠. 에이, 걔네들은 원래 협력했다가 나중에 자기네 거 좋은 거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트렌디에 이제 뒤처졌어요. 이전 사례에서 봤지만 애플은 배당을 물론 해주면 주주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애플은 배당을 해줘도 너무 많이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심지어 모자라면 돈을 꿔갖고 배당을 해주잖아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적당히 해주고 남은 돈으로 전기차 회사도 좀 사고 AI 회사도 좀 사고 M&A를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돈으로 정말 좋은 거 많이 샀을 거예요. 예? 심지어 테슬라도 사고, 얘네 엔비디아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요. 좀 이제라도 M&A를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개발할 이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뉴스가 자주 들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는 애플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훨씬 못 미치죠. 여기서 여기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요. 애플은 자기 현재 키높이의 2배 정도로 점프가 가능하고 엔비디아는 자기 키의 약 10배 정도 점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기대치죠. 그렇다면 그 기대 현금 흐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와줘야 될까요? 마지막 연도의 매출액 대비 23년도를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본 거. 매출액 대비 프리캐시 플로우가 약 45%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그 이전의 데이터는 무시하고 마지막 연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을 해보죠. 이 캐시플로우 마진율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입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매출은 507 빌리언 달러스, 약 660조 원 정도가 되면 됩니다. 이미 언급드렸지만 마진율이 너무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애플의 기대 매출 1000조보다는 훨씬 적죠. 이것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경쟁사 분석을 해보고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2023년도 약 79조 원의 매출이 과연 660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점은 이거예요. 일단 분명한 건 지금 AI 시장이 1년 이후, 현재부터 1년 이후, 과연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라도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 시장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을 발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향후 3, 4년간 재고 쇼티지가 있을 거라는 분석은 지금 지배적이죠. 갑자기 생산 캐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생산 예정 분까지 지금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 현재
H100이 4만 불이었는데 신제품 블랙웰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칩이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AI 학습 속도가 최대 5배 빨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5만 불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H100 기술도 경쟁사가 지금 AMD죠? 간신히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압도적인 성능의 제품을 또 출시하면서 거리를 벌리고 가격까지 올린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시간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5에서 6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7에서 8 정도로 바로 가는 정도랄까요? 지금 고객사인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더 이상 기다리기도 지쳤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소식 정도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소식은 AI의 가장 큰 제약 조건이 전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 공급량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특히 AI가 텍스트에서 멀티모달로 넘어가면서 전력 문제가 더 불거졌죠. 지금 전기차도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AI까지 더해졌으니까요. 전력은 도로나 항만 같은 기초 인프라기 때문에 원래 공급을 해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특히 환경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공급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하고 워렌 비핏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둘이 같이 만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차나 AI 같은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전력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분기별 매출의 기울기와 현재까지 나온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고 있으며 일단 이 기대 매출은 달성이 가능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히려 매출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높은 마진율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점 중에서 특히나 이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될지가 관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시 현재의 주가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적정가인지 추가적인 분석은 각 개인이 스스로 하셔야겠죠. 그때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가치평가 관점에서 살펴본 엔비디아의 재무제표 분석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